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의 김민우 교수입니다. 저는 이런 연구를 하는데요. 혹시 MRI 스캐너 아시나요? 네, 들어보셨죠? 저는 MRI 스캐너에 사람을 넣어서 뇌 신호를 측정한 다음에 감정과 정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비밀을 푸르는 그런 논문들,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좀 거창하게 좀 지었는데요. 감정과 정서의 뇌과학적 이해인데 그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담아야 돼서 근데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걸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감정이나 정서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뭔진 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감정 느끼고 정서 느끼고 그리고 감정과 정서는 편의상 동의어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과 정서를 과학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일단 대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감정이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지 정서가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명한 이제 신경과학자이자 정서과학자이신 조세프 루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정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머릿속은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정의하라고 하는 순간 아무도 모르게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저희가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다 아는 그리고 다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쉽지가 않은 개념입니다. 일단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 감정과 정서의 정의를 그 대상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그래서 연구자들이 다양한 측면들을 이제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과 정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감정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죠. 그리고 각기 다른 경험들이겠죠. 그렇죠? 구글에다가 정서 또는 이모션이라고 치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용도는 뭐죠? 어디에 쓰죠?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문자를 주고받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말도 길게 풀어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얼굴 표정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보는 겁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를 이제 의심하는 정서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는 그 주제로는 안 갈 거고요.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놀람이라는 게 감정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심심풀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서 과학자들은 이런 거 갖고 진지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도 아니고요. 작년 2022년에 나온 논문인데 또 저명하신 정서 과학자 한 분 올토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서 중에 우리가 놀람을 전통적으로 정서에 넣었는데 이게 진짜 감정과 정서냐 아니면 그냥 인지적인 상태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정서를 제가 꾸준히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이상한데 틀린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을 펼쳤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다른 동료 교수님과. 그래서 이제 정서에는 놀람이 포함이 되더라. 놀람도 정서의 일부다. 우리는 뇌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좀 이렇게 논리를 펼쳤습니다. 과학자들은 첨예하게 논리와 데이터를 무기로 서로 싸우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강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식이 또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있는 거 한편에 다른 한편 뭐가 있냐면요. 저희 딸이 유치원에 있을 때 이런 과제를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신의 감정의 색깔을 표현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쁨 있죠, 슬픔, 그런 거 화가 났을 때 두려움 이런 걸 이제 색으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꽤 놀랍게도 누구나 동의할 만한 색깔을 칠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은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하고 슬픔은 뭐 남색, 보라색 그리고 이제 화가 나면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두려움은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은 옆에 여기 보시면요. 자기가 스스로 한 칸을 더 만들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놀람이라고 썼습니다. 놀람.
그러니까 저는 이 연구를 제 딸이랑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해와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유치원생 딸한테 대체 이거 왜 그렸니? 라고 했더니 저를 딱 빤히 쳐다보니 한 얘기가 놀람도 감정이잖아요.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감정이라는 대상, 정서라는 연구 대상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논리와 데이터로 우리가 다루는 것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직관과 경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서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또 다른 한 가지 여기 주안점이 뭐냐면요.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대상으로 흔히 상정하는 뭐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주관의 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계 곳곳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정서신경 과학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고 이 과정을 걸치면서 이제 성대 2020년에 오게 되어 Human Affective Neuroscience Lab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 정서신경 과학 연구실. 이 연구실에서 일어난 연구들이 많이 소개가 될 거라 좀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휴먼 랩은 우리 랩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없으면 연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연구들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졸업하고 떠난 두 친구도 포함해서 현재 우리 랩 구성원들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우리 휴먼 랩에서 정서신경과학 연구를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정서신경과학 또는 정서과학 자체에서도 이제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내용인데 우리 연구실에서는 큰 틀에서 정서와 뇌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정서와 뇌의 관계를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너와 내가 구분 없이 모두가 똑같이 뇌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나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게 동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를 똑같이 느끼잖아요.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비슷하게 공포라는 감정을 느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자 그 공통된 메커니즘을 연구해 보자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근데 정서라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의 영역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공포 영화를 봐도 어떤 친구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눈도 거의 못 뜨고 보는 친구들이 있고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즐기면서 웃으면서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물리적인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감정의 반응.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막 개강을 했지만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에 앞두고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예민해지고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점 관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느긋하고 긴장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꼭 있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인간인데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감정의 스펙트럼에서요.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텐데 같은 형제 자매 유전자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죠,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반응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멀쩡한데 우리 형이나 우리 오빠는 엄청 예민하고 성질 잘 낸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차라는 건데 개인차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정서라는 것, 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여드릴 연구들이 이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자기 보고식 설문지 같은 것도 쓰고 행동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MRI 기계를 써가지고 뇌를 측정합니다. 뇌 신호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정신 건강에 가지는 함의를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 신경회로 중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편도체하고 전전두 피질로 이루어진 신경회로인데 약 20년 전, 30년 전에 이제 정립이 되어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편도체라는 것은 여기서 아믹달라라고 불리는 영역이고요. 이 말은 어원이 뭐냐면 아몬드란 뜻입니다. 아몬드처럼 생긴 뇌 영역이 여러분들의 관자놀이에 약간 위쪽에 있어요. 눈보다 약간 위에. 이 안쪽에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좌하고 우가 있고 이 영역과 전전두 피질, 저기 보이시는 뇌 앞쪽, 주로 우리의 고등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뇌 영역으로 알려진 뇌 영역들과 신경 회로를 이루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긴밀하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감정을 생성해내고 조절하고 그런 기능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편도체 전전두피질 신경회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 신경다발입니다. 실제로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의 영역들을 연결해주는 해부학적으로 백질이라고 불리는 신경다발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신경회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뇌와 인간의 뇌 모두 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쥐의 뇌에서 그런 신경회로를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게 원숭이 뇌입니다. 원숭이 뇌에서도 저렇게 신경회로가 양방향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인간의 뇌에서도 기능적으로도 그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간 이 기능이 뭐냐? 공통적인 기능, 이 모든 종을 꿰뚫는 기능이 뭐냐면 주로 정서의 조절과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해 준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신경회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신경회로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인간에게 연구를 할 거냐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두개골을 그럼 열어야 되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동물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신경 해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좌측에 보이시는 이 연구 결과가 해부학을 통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을 서로 양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신경회로를 보여주는 연구고, 그럼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확산 MRI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을 통해서 찍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침습적인 방법, 그러니까 실제로 뇌를 들여다보지 않고 겉에서 조명 기술로, 그러니까 이미징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경회로의 연결 강도라든지 생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실험에 참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런 신경회로를 촬영하고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희가 써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제가 2009년 그러니까 박사과정 때였습니다. 대학원생 때 이런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 20명을 모아놓고 MRI에 넣어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 노란색으로 이제 표현이 된 편도체 전전두피질 신경회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의 연결 강도를 측정했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불안,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불안 수준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경회로가 강한 사람일수록 나는 불안이 낮았다고 보고했고, 반대로 이 신경회로가 약한 사람일수록 나는 불안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는데 흥미로운 결과여서 논문으로 보고를 했고, 앞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주제를 갖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명은 너무 적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과학의 기본 중에 하나는 재현이라는 건데, 이게 내가 하고 남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재현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과학적 재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00명이 넘는 피험자들을 모집해서 다시 측정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데 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분석을 했더니 500명이 넘는 샘플이었는데 거기서도 결과가 재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연구의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경회로 다발이거든요. 신경다발. 이것들이 주요 뇌 영역인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을 연결하는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요, 고속도로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습니다. 이 비유를 계속 가져가자면 불안하지 않고 불안이 낮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 고속도로가 깨끗하게 닦여 있고 유지 보수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사용해야 될 때,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신경 정보들이 서로 잘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차가 막히지 않고요. 잘 소통이 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정서를 조절하고 그리고 불안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이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고속도로가 폐이기도 했고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유지 보수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 회로를 사용해야 될 때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신경 정보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정서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런 설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세계에 퍼져 있는 다른 연구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가 됐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불안이 병리적인 수준으로 높은 범불안 장애라든지 사회 불안 장애 환자들한테서는요. 이것들이 더욱 더 약하게 나와 있어요. 이 신경회로가 더 많이 약해져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과랑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거든요. 거꾸로 신경회로가 강할수록 자기 보고식 불안, 내가 생각한 나의 불안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결과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나왔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일종의 이 연구를 처음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는 좀 파악해야겠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사명감,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연구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한 가지는 흥미롭게도 저의 연구와 그리고 이제 저의 연구랑 비슷한 결과가 나온 연구들은 연구 대상이 대체로 여러분들이었어요.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 성인들 20대, 30대 정도로 몰려 있었고 결과가 반대로 나온 연구들을 보면요. 젊은 성인도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대체로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대상을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나 연령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일단 갖고 후속 연구들을 시작해봤습니다. 성균관대 와가지고 랩을 이제 운영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유채빈, 박수진 학생들의 첫 연구로 둘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론적으로 편도체 전전두 피질의 신경회로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예전에는 못했던 건 해볼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컴퓨터가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뇌 전체의 연결 지도를 만들어 보자. 단순히 그 두 영역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연결을 다 한번 모델링을 해보고 그것들에 따른 그 불안과의 차이가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연령대는 젊은 성인과 노인들까지 20대부터 80대까지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젊은 성인들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만약에 제가 옛날에 발견했던 게 맞다면은 이게 여전히 나와야겠죠. 비슷하게. 그래서 봤더니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좀 더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편도체 전전두 피질 붉은색 신경회로 위에 저 별자리처럼 보이는 파란색이 우리 실험 결과인데요.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20대, 30대의 젊은 성인들의 그 커넥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뇌 전체 신경 구조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커넥톰을 봤을 때 저 편도체 전전두 피질의 신경 회로를 포함하는 일부 그런 영역들이 불안과 관련이 있는데 저게 약할수록 신경 회로가 약할수록 불안이 높았고 신경 회로가 강할수록 불안이 낮았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은 노인 데이터까지 합쳐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였는데요. 20대에서 80대까지 데이터를 다 넣고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훨씬 더 일단 다양하죠. 많은 뇌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들이 관계도 거꾸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경회로가 강할수록 불안도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약할수록 불안이 낮았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요, 나이가 들면서 뇌의 신경 다발들이 급속도로 연결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약해지는 연결성이 있고요. 그거는 뇌 전체를 통틀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심리학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불안 수준이 안 높아집니다. 더 낮아졌으면 낮아져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은 신경 다발은 전체적으로 약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불안도 같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연구를 할 때 연구 대상의 연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령과 노화 과정을 고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서로 보고하면서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편도체 전전두 피질로 돌아가서 그런데 자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특이하냐 봤더니 연결 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긴 거를 보면은 형태적인 분석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왜냐? 왼쪽에 보이는 사람과 오른쪽 보이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서로 신경회로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물론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해볼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여서 저도 굉장히 듣고 이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설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속도로 예시를 가져오자면은 우리가 건강한 상태일 때는 모두가 다 깨끗하고 잘 정비된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형태가 비슷할 것이다 라는 거. 근데 불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고속도로가 손상이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형태도 많이 다를 것이다. 서로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아세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이고 문학의 가장 유명한 첫 구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혹시 뭔지 아세요? 톨스토이의 가장 첫 구절.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게 행복하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들은 서로 다르다. 서로 제각기의 형태와 모양으로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 아이디어를 수리적인 모델로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붉은색 점들이 뭐냐면 바로 불안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안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데 불안이 높을수록 한쪽 방향으로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손상이 되니까. 그런데 손상되는 위치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손상되는 영역도 다를 수 있고 그 신경회로 큰 다발에서 그거를 여기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캔버스 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 형태 분석을 서로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젊은 성인과 노인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비교를 했는데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 가장 쉽게 보는 게 가운데 있는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 더 붉은색 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보이시면 그게 결과예요. 붉은색인 사람들이 불안이 더 낮고 이 사람들이 더 서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젊은 성인과 노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연결성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거의 10년 동안 연결성만 가지고 분석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는데 그거에 추가해서 형태 분석을 해서 형태적인 유사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형태의 차이가 이것들 많이 설명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진짠가 의심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통제 분석들을 했습니다. 다 비교했더니 이 형태에 따른 그 불안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다발이 분명히 불안과 관련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구체적인 관계는 어떠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더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그 10년이 넘는 동안 이루어졌던 그 불안과 뇌신경 회로에 관련된 연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건 간략하게 현재 하고 있는 연구 하나, 두 개 정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정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짜 고역인 게 뭐냐면요. 골치가 아픈 게 어떻게 감정을 유발하는 거냐예요. 실험 상황에서. 여러분들 실험 참가해 보셨나요? 혹시 심리학 실험들 참가해 보시면 실험실에 가는데 그 안에서 감정을 저 같은 경우는 유발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고 이게 다 실험 상황이고 통제된 상황이어서 이게 억지로 이렇게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이 유발되는 거랑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화를 활용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 뇌 영상을 촬영하면서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여줘요. 영화를 보여주는데 주로 영화에는 내러티브라는 게 있죠.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 서사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주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재미있는 그런 영상물인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은 동일한 물리적인 자극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시각, 청각 이런 자극대에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동일하게 뇌가 활동을 하는지,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를 이 신경활동 동기화라는 기법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러티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인공하고 그다음에 악역이죠. 그렇죠? 이 두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뇌에서 어떻게 동일하게 반응하고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한다면은 그 기저에 있는 신경학적인, 신경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는데요. 셜록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BBC 시리즈 셜록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뇌 영상을 촬영한 데이터셋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혹시 안 보셨으면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뇌 영상을 이 두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긴 분석 방법이고, 이제 핵심은 주인공과 악역, 그러니까 히어로 대 빌런이죠. 각각 인물들이 등장하는 프레임을 찾아서, 영화의 그 프레임을 찾아가지고 그 프레임에 해당되는 뇌 신호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사람들 간에, 피험자들 간에 비슷한지 아니면 서로 다른지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건데요. 결과를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시면요, 셜록에서는 에피소드 첫 번째 파일럿 에피소드를 보여드렸는데, 셜록이 주인공이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프트가 사실은 이제 악역이 아니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악역인 것처럼 나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구스타프와 그리고 디미트리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비교했는데, 이거를 1000회 반복, 데이터를 리샘플링해서 반복해가지고 일관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정리한 게 우측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42번, 43번을 영역을 보세요. 그 영역들이 주연과 악역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그런 뇌 영역들입니다. 주연들한테서는 보이는데 악역들한테서는 안 보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영역들을 이제 공부해 보니 감정적 공감 그리고 정보 통합에 관련돼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주인공과 악역에 해당되는, 그게 주인공과 악역의 차이 중 어떤 특징을 뇌에서 잡아내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서를 그럼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보통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정서를 많이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는 연구가 이겁니다. 현재 하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 좀 들어갔는데, 공포 영화를 사용해서 실제 공포를 한번 유발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이게 실험실 상황에서 공포라는 거를 많이 연구하는데 실제로 유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포 얼굴 표정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영화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행동 데이터입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준 다음에 장면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 보고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5개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10사람, 15사람이 있고요. 여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장면마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거를 이제 MRI에 넣어서 뇌신호를 측정하면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공포를 느낄 때 뇌신호가 어떻게 바뀌더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 우측에 있는 게 실제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인데요. 행동 반응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뭐 반응 안 할 때도 있고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다가 엄청 무섭다가. 근데 중간중간에 좀 모양이 다른 반응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두렵다는 반응을 거의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고, 그렇다면 뇌에서도 이 사람들은 좀 다른 거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랑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 감정 반응을 보이는데, 이 두 그룹을 비교하면은, 두 집단을 비교하면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궁무진하게 응용이 가능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위주로 이제 실험을 짜고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풀 수 있는 썰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오늘은 이제 불안과 신경회로,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사용한 그 영상 연구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주소는 여기고, 여기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고, 그것을 우리는 감정이라는 한 그 측면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감정이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감정과 정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걸음, 그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정이나 정서라는 것을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을 통해서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뇌과학 연구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를 배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